안녕하세요. 퉁치 이탈리아입니다. 오늘은 영화 21번째네요. 오늘은 유령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보통 유령은 아니고요. 정말로 이 유령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령과의 만남이라고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유령이 많이 등장하죠. 귀신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유령이 등장하는 방식에서 항상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근본적으로 영화라는 매체에 대해서 어떤 영화라는 예술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유령을 만나는 첫 번째 방식은 그의 웃음소리를 통해서 하고 실질적인 모습을 보는 장면은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어두컴컴한 부엌이죠. 자신의 침대를 데피기 위한 그 물을 끓이기 위해서죠. 성냥을 켰는데 성냥이 자꾸 꺼져요. 그리고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약간 비바람 같은 건데요. 창문이 열리고 그리고 계속 시도하니까 더 안 켜지게 되죠. 그때 어 주위를 둘러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 여기 있는 거죠?" 하면서 귀신은 오히려 불러냅니다, 그 유령을. 그러자 그 "촛불을 켜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등장을 알립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라고 하니까 성냥이 다 꺼지는데 "어떻게 켜냐." 그런데 "켜라." 계속해서 켜다 보니까 촛불에 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촛불 저 너머로 이렇게 그 유령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영화라는 공간,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이 영사기의 빛을 통해서 하나의 유령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그 유령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여자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잠깐 시간을 주세요. 당신한테 익숙해질 동 지기 전까지는 잠깐 시간을 주세요." 이럽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이런 거는 어떤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영화 속에서도 그 유령이 말합니다. "당신이 날 믿기 때문에 여기 있고 믿는 순간까지는 언제나 있을 거라고." 모든 믿음이 그런 거죠. 예술에 대한 믿음도 그렇고 뭐 종교에 대한 믿음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환상에 대한 믿음도 그렇고 그 믿음이 지속되는 시간까지는 누구한테나 안 보일 수 있지만 그 존재는 본인한테 있는 거죠. 사랑도 그렇고 모든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그래서 이 영화는 상당히 잔잔하면서 미풍 같으면서도 그 안에 유쾌함도 있으면서 우리를 끌고 가지만 나중에 결국은 깊은 깊고도 진지한 인생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통한 만남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는 보면 이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이 유령과 만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좋은 조건에 있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 여주인공은 바로 뮤어 부인입니다. 뮤어 부인인데요. 이 영화 제목은 유령과 뮤어 부인이에요. 그 뮤어 부인은 젊은 과부인 거죠. 과부인데 그 시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1년 전에 죽은 거죠. 그래서 시누이와 그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그 죽은 뒤에 떠난 영혼과 함께 사는 데 익숙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령을 직접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유령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 영화는 그 유령과의 그런 그 우정과 나중에 되면 '아 내가 정말 사랑에 빠졌나 보다 유령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령과의 사랑과 그리고 현실적인 실질적으로 리얼한 사람과의 사랑 간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 유령은 나중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경제적인 곤궁에 처했을 때 본인이 이야기해 주는 이 유령은 선장이거든요. 그레그 선장이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 얘기를 해서 "그걸로 책을 써라. 내가 책은 다 불러줄 테니까 종이에 받아쓰기만 하면 된다." 해서 인제 서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사랑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그 책이 끝났을 때 갑자기 여주인공은 이런 말을 합니다. 책을 같이 집필할 때까지는 너무 받았을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책이 끝나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좀 어두워지고, 그리고 어 불안해지고, 그리고 혼돈의 세계고, 마치 안개 속을 거니는 것 같다. 난 여기에 있는 게 좋은데 이제는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아 이 부분은 그 막스 오필스 영화하고도 뭐 연계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미래는 늘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는 불안감과 어떤 종류의 결정을 선택받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에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함이 때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그 유령 선장은 말합니다. 당신이 아마 너무 여기에 갇혀 있어서 이 공간 안에 있어서 그런 거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다음에 남자를 만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남자를 한번 만나서 그 운명 자체가 약간 비틀어졌는데, 또 남자를 만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아주 매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남자를 만나고요. 그 남자와 사이에 그 실질적인 사람과, 아니면 뭐 유령과의 사이의 사랑에서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유령과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저는 예술과의 사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보면 어린 시절부터 해서 수많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영화를 보고 나간다는 거는, 수많은 유령과 더불어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우리가 직접 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영화가 끝났을 때 모든 불이 켜지고 현실로 돌아갔을 때, 그 현실의 여러 가지 경험을 적용해 보려고도 하고 그 현실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안에 무수한 또 기쁨도 연장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느끼는 어떤 또 다른 감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그 안에 안식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의 반복 속에서 어느 순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지나온 건가?' 예. 그리고 그 과거를 봤을 때 그 모든 기억들이 되게 희미하고요. 그 안에서 뭔가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다시 영화를 찾고, 그 우리가 지나쳤던 그 무수한 유령들을 다시 불러내게 되죠. 이게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삶 속에서 직접적인 현실에서 만나는 그런 만남보다 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만남들을, 수많은 유령, 그 유령은 영화 속의 유령이 될 수도 있고요. 문학 속의 유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음악 속의 유령이 될 수도 있고, 그림 속의 유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림이 모티브가 돼서 나오는 영화들, 로라 저 영화도 그림이 또 모티브가 되고요. 저번에 우리가 봤던 그 창 속의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 현실과 어떻게 보면 이 환상의 애매모호한 경계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현실의 기억과 그 환상의 기억, 그리고 유령의 기억들을 함께 공존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보셔야, 정말로 이 영화를 보시면 영화를 왜 보는지, 그리고 영화라는 게 과연 영화에서 나오는 유령들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얘기하는 유령은 이 영화에서의 주인공인 유령,
렉스 해리슨이 연기하는 그레그 선장이 아니라요. 모든 배우들은 다 유령인 것 같아요.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요. 우리가 이런 화면을 통해서 재생할 때만 우리 앞에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유령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사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무수한 유령들은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이상으로 강력하고 그리고 영감을 주는 그런 만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끌어가는 방식에서 음악적인 운영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말에 도달했을 때 그 결말이 주는 그런 감동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감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은 모든 영화가 주는 마지막 장면 중에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로서 당당히 그리고 마땅히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될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화의 그 여주인공은요. 당대에 보면 최고의 스타들이 누가 있을까요? 미인으로서 그리고 최고의 헐리우드 스타로서 예를 들어서 잉글리드 버그만이라든지 에바 가드너, 리타 헤이워드, 라나 터너 이런 배우들하고 완전히 뒤지지 않는 그런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름 그 자체는 좀 덜 알려진 배우긴 해요. 로라 저기 보이면 로라에서 로라 역을 했고요. 제가 그 옆에 좋아하는 영화는 골목이 끝나는 곳이라는 영화입니다. 저기에서 두 번 다 같은 남자 배우와 연기를 하거든요. 다나 앤드루스라고요. 아주 뭐랄까 총해서 저기 나오는 저 여배우가 이름이 진 티언이거든요. 진 티언이라는 배우랑 무려 5번을 연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다나 앤드류스는 누구보다도 이 영화로 많이 기억이 될 거예요. 우리 생애 최고의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영화죠. 저기에서 프레드 대위 잊을 수 없는 옆은 프레데릭 마치고요. 그 R이라는 일종의 중사 정도 그죠? 그래서 진 티어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 티어니는 엄청난 미모와 그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부모가 처음에 반대를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거를 제대로 하라 그래서 나중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바로 하워드 휴즈나 그다음에 데릴 자눅 같은 그 대제작자한테 눈에 띄어서 성공 가도를 충분히 갈 수 있고 처음에 스타트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아주 그 인생 자체는 많은 아픔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이게 1947년 영화거든요. 이 영화에서 보여준 그런 여러 가지 그 연기라든지 이런 추억 같은 거는 상당히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은총이 함께하는 그런 영화 같거든요. 제가 얘기할 때 은총은 종교적인 은총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감동을 만들어 주는 예전에 로베르 브레송 같은 감독도 어떻게 보면 은총을 좀 기다린 감독이에요. 그래서 항상 은총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시켜 놓고 영화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맨키비츠 감독 역시나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대배우와 감독 그리고 모든 연출부부터 음악, 무대 장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무언가가 빠지면 위대한 작품이 되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게 다 함께하는 영화 같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 배우의 어마어마한 본인의 인생의 그런 서글픔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있었냐면요. 1945년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전쟁 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국 의 사회에서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를 판매하기 위해서 수많은 배우들을 일종의 홍보용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등장을 시켰거든요. 그때 인제 진 티어니도 그 과정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사를 하고 나서 인제 방문한 사람, 국채를 산 사람한테 뭐
포옹도 해 주고 그다음에 볼에 키스도 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가 인제 기획돼 있는 그런 행사인데 진티언이가 그 당시에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밝혀진 사실인데 그때 극성 여자 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팬과 포옹을 했었겠죠. 그런데 2년 뒤에 우연히 2 년인가 3년 뒤에 만났는데 그때 그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아 나 그때 풍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병원에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당신을 너무 보고 싶어서 그때 갔었다." 그 얘기를 듣고 인제 경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티언니의 딸이 태어나자마자 귀도 안 들리고 시력도 멀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리고 지능도 낮은 기형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생 그 일을 통해서 죄책감을 갖고, 그리고 알코올에 의존하면서, 그리고 정신병원 생활을 하면서 종국에는 한 70 정도의 인생을 살았는데요. 평소 어마어마한 헤비 스모커였습니다. 바바라 스탠윅처럼. 그래서 결국 폐기종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과정이 너무 쉽지 않은 과정의 인생을 보낸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너무나 한편으로 보면 우아하면서 한편으로 보면 아주 여성의 뭐라 그럴까, 깨질 듯한 그런 어떤 부분과 더불어 그 안에 때로는 정반대의 뭔가 의지와 끈기를 가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더할 수 없는 뮤어 부인, 미망인 뮤어 부인을 이 영화에서 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렉스 해리슨이 이제 유령 선장 다니엘 그레그 선장 역을 맡는데요. 렉스 해리슨은 이 영화를 감독한 조셉 민키치 감독이 너무 좋아하던 배우예요. 나중에 한번 다시 대배우고, 우리한테는 마이 페어 레이디 같은 영화로 잘 알려져 있죠. 오드리 헵번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물론 줄리 앤드루스가 원래 그런 부분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뭐 클레오파트라 같은 영화에서도 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우리가 재밌게 중간에 그 유령 선장과의 사랑 말고 실질적인 또 인물을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랑하는 대상은 동화 작가 마일스 페어리라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인물은 우리가 이미 제 동영상을 보셨다면 예전에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의 이탈리아 여행, 잉글리드 버그만의 남편으로 나온 그 배우입니다. 조지 샌더스. 저는 조지 샌더스 상당히 좋아하는 배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역할 때문에 그런지 다른 그 영화에서보다는 제가 그렇게 완전히 선호하는 그런 부분, 거의 뭐 조지 샌더스 나오는 부분은 제가 다 좋아하는데 그거는 뭐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미망인이, 뮤어 부인이 시댁 식구들과는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고 그 압박감과 그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독립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그 여력은 안 되는 거죠. 남편이 예전에 광산에서 그 배당금을 조금 받는 그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일단은 감행을 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 본인의 어린 딸인 애나라고 한 뭐 5살 정도는 될까요? 그리고 하녀도 또 이 뮤어 부인을 좋아합니다. 마사라는 하녀와 함께 인제 셋이서 살기 위해서 어디를 가는 거죠. 그러다가 와이트 클리프라고 하는 해안 마을에서 인제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서 거기서 집을 구하게 되는데 그 중개업자가 쿰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쿰이라는 사람인데 다 뭐 하는데 보여주기를 싫어해서 하나 자꾸 종이를 딴 데다가 이렇게 접어 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들춰서 보니까 그 집이 유령이 나오는 집인 거예요. 유령 선장이 어떻게 보면 살다가 자살한 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집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유령 선장을 만나서 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유령 선장하고 만나는 와중에 인제 국채가 아니고 그 광산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인제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댁 식구들 2 명이 나타나서 인제 가자고.
그러는데 그때 인제 유령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그냥 있겠다고 해라." 그러고 나서 인제 제안하는 방법이 유령 선장 본인의 인생에 대한 책을 쓰는 거죠, 그 선장으로서의. 그걸 인제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쓰냐."니까 뮤어 부인이 본인이 다 쓰고 그거를 그 받아 적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나서 인제 그걸 출판사에 가져다 주고 그 책은 성공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남자가 인제 마일스 페어리라고 동화 작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인제 그 어느 순간 본인이 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선장은. 그래서 선장은 떠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인제 이어지는 얘기를 통해서 결말에 이르는 게 이 영화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첫 번째 장면으로 제가 이 영화에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네요. 제가 저기다가 적어 놨죠. 버나드 허만 그리고 맨키비치 그리고 진 티어니 여기 배우 이름이고요. 근데 보면 버나드 허만 제가 제일 위에 썼습니다. 왜냐하면 버나드 허만의 음악이 여기 너무 중요해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안에는 유쾌함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가벼움도 있고요. 영화가 점점 무게감을 띄어가거든요. 그 안에서 다양한 음악적 운영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에는 진지한 깊이감까지 가야 되니까 음악적 요소가 너무나 중요해요. 버나드 허만이 누굽니까? 저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조셉 맨키비치하고의 콤비를 다섯 손가락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제임스 메이슨 나오는 거요. 그 영화에서 인제 그 감독이 맨키비치고요. 그리고 그 음악 담당이 버나드 허먼입니다. 버나드 허먼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히치콕의 영화 사이코부터 해서 그 현기증까지 너무너무 수작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허만 개인으로 봤을 때 가장 자기가 만든 영화 음악 중에 잘 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하니까 이 작품이 얼마나 그 중요한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음악 자체가 왜냐하면 이 안에서는 계속 그 집 외딴 그 해변 그 꼭대기 위에 이렇게 있는 그 집이죠. 전원주택인데 그 창을 통해서 매번 바다를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바다를 본다는 거 그리고 바다 안에서 밀려오는 소리들, 바다의 고요함, 바다의 파도침 그런 것도 다 하나의 또 음악적인 요소잖아요. 그리고 유령은 항상 어디로 등장하냐면 문을 통해서 2 층에 침실 있는 창, 바다로 나 있는 창 글로 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상사에 사람이 드나드는 거는 이제 정문으로 드나들고 그거는 저 멀리서 그들이 마차를 타고 오는 걸로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마차는 하나의 사건인 것 같아요. 마차가 막스 오필스의 영화처럼 마차는 하나의 사건이 되고 모든 보면 그 선장과의 이 환상은 이 2층 창문이라는 공간 이걸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결말은 이 선장이 이 정문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띠는지는 또 여러분이 뭐 나중에 보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열고 닫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왜 문을 열고 닫는 게 이게 중요하냐면 어떻게 보면 닫는 게 죽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자살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만나 보니까 그 유령 선장을 만나 보니까 유령 선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가 자살했다 그래?" 그러니까 그 쿰 씨가 그러던데요. 쿰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아마도 누구한테 쫓겨오고 누구한테 살해당했을 수도 있고 자살을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보면 그 지금처럼 처음 만난 그날처럼 이 미호 부인하고 부엌에 내려갔을 때 컴컴한데 갑자기 바람이 치고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던 거죠. 바람이 너무 거세고 하니까 문을 닫았는데 자는 와중에 그 가스 히터를 이
그레그 선장이 발로 차서 그게 켜지게 돼서 결국 질식돼서 죽은 건데, 그 다음날 청소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레그 선장은 늘 문을 열고 잔다 항상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쓸데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면서 미호 부인한테 얘기할 때는 막 화를 내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제 그 자살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벌써 그 진실이 어디 있는가, 현실과 환상의 문제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진실인가, 아니면 실제 일어난 게 진실인가,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볼 문제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환상과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문을 닫는다는 의미, 항상 보면 마지막에 사라질 때도 이게 문이 닫히거든요. 문이 닫는다는 거는 결국은 정말로 열려 있는 공간은 바다 같은 공간이겠죠. 거기에 진정한 삶이 있고 진정한 요동침이 있겠죠. 그래서 그 우리의 뮤어 부인이 그 책을 다 쓰고 나서 밖을 볼 때에도 그러고, 항상 보면 "바다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사는 그런 사회는 늘 그것을 돌려 말하고 그 안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그 사랑에 빠진 것처럼 얘기를 할 때 새로운 남자와,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선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묘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 행복을 위해서 하면 어떤 위험도 감수해도 되지만, 그렇지만 정말 조심해라." 그런 어떤 충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충고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는 인제 더 이상 그 본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순간, 그 자체로 이 선장은 더 이상 보일 수도 없고 의미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역으로 해서 잠깐 이 장면이 바로 그 선장이 누워 있는 진 티어니를 뒤로 하고 떠나는 장면이에요. 네, 시계가 울리고요. I thought you were one woman with sense. But you're like all the rest of them. Fool for any man who. 네, 저렇게 뒤에 그 문이 열려 있고요. 저 문을 통해서 나가면서 이제 영원히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영화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챕터가 저게 벌써 챕터가 22로 챕터가 나눠져 있으니까 한 번 한 번씩 중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48년이지만 저작권이 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긴 하네요. 지금 이런 음악 던더러러러 이런 음악적인 운영이 마치 배 파도의 일렁거림처럼 늘 바다가 보이고, 그런 일렁거림과 잔잔함 이런 걸 음악적으로 너무 잘 소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펼쳐지는 이런 유령과 뮤어 부인의 사랑, 그리고 그 뒤에 항상 베일을 깔고 있는 어떤 위험의 느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위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낭만적인 음악으로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항상 늘 마차가 있고요. 보세요. 첫 번째에서 정면에 보이는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 이때는 이제 이름이 루시거든요.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루시인데 나중에 보면 이 그레그 선장하고 루시의 만남이잖아요. 루시가 뮤어 부인이고요. 그런데 둘이 어느 정도 완전히 이제 그 글을 쓰는 서로 간의 동반자가 됐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 선장이 나를 다니엘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다니엘 그레그 이름을 부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는 본인을 뭐라고 루시라고 안 하고 루치아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루치아가 아마존의 그
독립적인 여왕의 이름이라고. 근데 그게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루치아라고 부릅니다. 왜 루시하고 차이는요, 그때 그레그 선장이 얘기를 하거든요. 루시는 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런 이름이고, 루치아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이름이고, 결국 그 부분 안에 많은 그런데 그 조지 샌더스라고 그 남자가 왔을 때는 또 루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누가 오래간만에 불러주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의존적인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지 샌더스가 분한 그 펄리라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뭐 책을 쓰는 사람이기도 동시에 화가이기도 하다면서 그 초상화를 그려주거든요. 그런 거는 뭐 초상화 속에 그 그려진 뮤어 부인의 모습. 왜냐하면 그 시각은 조지 샌더스, 그 초상화를 그린 사람의 시각에 의존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제가 어떻게 보면 유령과, 그러니까 리얼한 거와 유령의 그런 부분.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게 진짜 더 리얼한지 그런 부분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주인공인 뮤어 부인이 선택하는 거는 결국은 스스로 살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누구한테 그 의존적인 삶을 결국 선택하다가 어떤 문제가 일어서 결국은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눈여겨서 이제 생각할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이런 여러 가지 연출이라는 거는 다 어둡게, 물론 상복을 여전히 입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신우, 맞은편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신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움직이는 동선에서 차갑고 대칭적이고 이 공간이 얼마나 속박적인 공간임을 잘 느끼게 해줍니다. 그 정면에 보이는 저 시어머니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관망만 하고 그 시간 자체만 이렇게 흘러가길 바라는 그런 사람의 제3자의 느낌인 거죠. 한번 볼까요? 네, 이래서 떠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도, 이런 어떤 일어서겠죠? 한번 보세요. 구도만 봐도 옆에서 그런 걸 보고 있고요. 자, 저기 한쪽에 등을 지고 서 있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여기서는 중간에는 이거 재밌는 장면입니다. 둘이서 엿듣고 있죠? 이 앞에 보이는 이 꼬마가 딸 애나고요. 그 위에서 엿듣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하녀인 마사인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같이 떠나기를 원하고 너무나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랫부분에 저 꼬마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 꼬마?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저 꼬마 보고 있으면 마음이 그냥 짠합니다. 저게 누구냐면 그 나탈리 우드잖아요. 나탈리 우드 하면 어린 시절입니다. 나탈리 우드 너무나 어린 시절부터 연기를 잘했어요. 나탈리 우드 하면 우리한테는 초원의 빛이죠. 웰엠비티하고 나왔던. 그 다음에 뭐 이유 없는 반항도 있을 거고요. 제임스 디난하고. 그 다음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있지만 너무 비극적으로 인생을 또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저 영화에서 저 어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 좀 짠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기 어떤 벌써 포지션부터 해서 위에서 윽박 지르는 이런 어떤 느낌이 가득하고, 이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밀폐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네, 어쨌든 저기에서 탈출을 하는 거죠. 탈출을 해서 지금 쿰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한테요. 만나서, 근데 한쪽에 이렇게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그 넘기는, 이게 바로 그 유령이 사는 저택의 공고인 거죠. 그걸 집어서 거기를 가자고 하겠죠. 그래서 가겠습니다. 빨리. 너무 빨리 왔네요. 이 장면은 제가 바로 전으로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거기서 첫 만남이 있으니까 이제 집을 보여주러 가야 되니까요. 집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죠? 들어왔고요. 그 선장의 집에 들어온 거죠. 그 여러 공간을 보고, 네, 이런 연출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음영이 대비를 이루는 그런 연출이겠죠. 그리고 저 초상화가 있고요. 밖에 있는 그 몽키 퍼즐 나무라는 걸 심어 놨습니다. 되게 좀 기괴하죠.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앞에 그 망원경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건 너무 깨끗하게 정돈이 돼 있고, 아, 이건 너무 깨끗하게 닦여 있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누가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그 선장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 문을 여는 순간 이제 선장의 그 웃음소리가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깨끗하게 닦아 놓는다는 저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미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그 선장하고 그 아래 부엌에서 실질적으로 대면을 할 때 선장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편하게 있는 사람들 싫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4명이나 세입자가 다 나갔거든요. 바로 다음날. 그래서 당신도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있는 모습을 참을 수가 없다 해서 다 자기가 내쫓아낸다고 당신도 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나는 첫 번째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이 집이 나를 반기는 것 같고, 내가 이 비어있는 공간을, 이 집이 나에게 자신의 비어있는 공간을 나를 통해서 좀 채워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이 집에 너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선장의 마음이 동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그 선장으로서 오르기 전에 그 어떤 배를 타고 첫 항해를 했던 약간 선장의 책임을 가지고요 했던 첫 얘기를 합니다. 그때 너무나 녹슬고 기어도 녹슬고 모든 게 엉망인 그런 배를 자기가 깨끗이 수선을 해서 그거를 몰았을 때, 그 배를 운항을 했을 때 마치 그 배가 자기한테는 주인을 찾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망원경이 깨끗하게 닦여 있는 거는 스스로 이 망원경과 한 몸이 돼서 이 집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분신 같은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나중에 끊임없이 저걸 만지작거렸다가 저 부분을 앞으로 세웠다가 뒤로 했다가 저 망원경을 갖다가요 그렇게 만지는 장면도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볼까요? 이제 웃음소리가 나오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웃음소리에,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웃음소리 당신도 들었지 않냐 그랬을 때 이 뮤어 부인이 얘기합니다. 그런 비슷한 거를 했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매혹적인 것 같다. 난 여기 너무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어떤 앞으로 자기한테 다가올 이런 유령이라는 이런 존재에 대한 어떤 뭐 일종의 가까운 믿음 같은 게 있는 거죠. 무섭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바로 그 연속적인 장면입니다. 이 집을 이렇게 깨끗이 관리하고 새롭게 출발을 하는 이 안에서 이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우고, 마치 본인이 제일 처음에 그런 그 부분을 제가 대사를 정리한 부분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그 조금 이따 선장한테 할 말이거든요. 이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나는 이 집이 좋았고 내가 여기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것을 봤을 때 설명할 수 없지만 마치 집 그 자체가 나를 반기는 듯했다. 비어 있는 것으로부터 날 구해달라는 듯이. 아마 당신은 그걸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 날 바보 같은 여자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느끼는 방식이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마음이 동하면서 그 선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네. 내가 예전에 그런 항해를 어떤 배를 가지고 시작했을 때 모든 게 썩었고 고물 덩어리였는데 내가 그거를 같이 운항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비슷한 기분을 한 몸이 되는 기분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비어 있는 공간이고, 실질적인 사람은 살지 않고 오로지 유령인 그 그레그 선장만 사는 그 빈 공간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주인공인 뮤어 부인 역시 살아는 있지만 모든 허전함과 그 공간감이 자기한테는 이미 뭔가를 갖다 채워줘야 하는, 본인 스스로도 채워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간 안에서 본인은 이 공간의 매력에 빠진 거는 어떤 채워짐을 이 공간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이 공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충동 같은 거, 어떤 야릇한,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랄까, 예, 단어가 잘 안 떠오르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첫 번째가 소리의 만남이고요. 두 번째가 이 만남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